예,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연료전지 사업실 박순찬 상무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왔으니까 차 위주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킵하면서 차 위주로 조금 상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뭐 기후 환경 위협 같은 것들 다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동차 회사가 왜 이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유럽에서 CO2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가 2020년인데 올해 벌써 95라는 숫자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서 차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00만 대를 판다고 했을 때 100만 대 차가 배출하는 CO2량을 1km 달릴 때 얼마씩 CO2를 배출하는지를 다 측정을 합니다. 인증 받아가지고 인증치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딱 냈는데 95g을 기준으로 95g을 1g 초과할 때마다 차 한 대에 95유로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10g을 오버하게 되면은 100만 대 곱하기 10g 10 곱하기 95유로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팔아서 남는 돈보다는 벌금을 내는 돈이 많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규제치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차가 예측하기에 2030년 정도 되면은 67g 정도 규제치를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미 그 예측치를 더 오버를 해서 이미 그 규제치가 확정이 됐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30년도 이후가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만을 팔아가지고는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 말고 전기차나 배터리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를 믹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규제치가 저렇게 갈수록 강화된다면은 언젠가는 내연기관 차는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양상이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몇 프로 이상 10%면 10%, 15%면 15%를 ZEV, 제로 에미션 비클로 팔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맞추지 못하면 차를 아예 못 팔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맞추지 못한 거에 대한 벌금을 매겨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차에 이렇게 주력을 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요. 회사 입장에서. 이 제레미 리프킨이 최근에 미래학자 리프킨이 최근에 쓴 책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재밌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이걸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흔히 지금이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분 시각에 따르면은 3차 산업혁명의 초입이다 지금. 그리고 그 3차 산업 몇 차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네트워크와 동력원과 운송 메커니즘을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탄에서 에너지 동력원으로 보면은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오고 이제는 재생 및 재생과 얽힌 수소를 통해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초입에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저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런 것들을 자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다른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올해 20년 뭐 6월, 7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영국 발표할 거고요, 프랑스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폴란드 총리하고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지금 폴란드 국가 행사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폴란드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재생에너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남는 재생에너지 아니면 추가로 건설하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수전열을 통해서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로 활용하겠다는 원대한 꿈이고요. 그래야만 진정하게 제로 카본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유럽은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전에 있어 가지고 기술 넘버 원 국가를 지향을 하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 수소경제위원회 발족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독일도 조만간에 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움직일 계획이고요. 여기 최 과장님 오셨지만 이런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진짜 실제로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U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EU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EU 차원에서도 또 따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은행 분들하고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세계은행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각국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투자 계획들을 엄청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얼추 모아보니까 1경이래요. 1경의 투자 계획을 이미 발표했대요. 각국 정부들이 합을 해보니까. 드디어 우리 경제에서 이제 경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 발표할 것까지 합쳐보니까 1경이 추가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에너지 섹터에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에너지 섹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뭐 과거 석탄, 석유 에너지에 투자 안 하겠죠.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걸로 규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도 이제 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재밌는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원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의 16개 주가 자동차의 ZEV 규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승용차에 해당한 건데 미국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용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ZEV 의무 판매 비율을 하겠다라고 어나운스하고 법이 제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용차 쪽도 저희가 비즈니스 하려고 여러 군데 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바빠졌어요. 미국의 상용차 하면은 여러분들 픽업 트럭을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미국은 픽업 트럭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이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픽업 트럭을 만들고 있는 미국 OEM이 이제 이 ZEV 규제를 만족을 하려면은 이제 답답한 상황이 지금 도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은 퇴출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내연기관차를 못 들어오게 했다고 서울시에서 지금 입법화 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내연기관은 퇴출될 거고 이제 시기가 언제냐 이제 그 이슈만 남은 것 같아요. 저희 자동차 회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러면은 내연기관이 없으면은 도로에서 어떤 차를 볼 수 있겠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연료 전기차밖에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ZEV 차로는.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조만간 미래에는 근미래에는 10년 15년 뒤에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가 공존하는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자꾸 밖에 나가서 말씀드릴 때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까? 수소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두 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기차가 다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용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상당히 또 두 개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모터, 배터리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상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전기차로만 가게 되면 유럽은 또 다른 고민에 봉착을 하는 게 전기차의 그 급속 충전 인프라를 깔 수가 없어요. 유럽의 그 오래된 도시의 좁은 골목길에 전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수소 충전소 구축하는데 지금 현재 뭐 한 20억 든다고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전소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200개 정도 되면은 세츄레이션 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 그리드를 그 전기차 배터리 급속 충전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믹스를 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두 개가 공존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은 수소전기차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수소전기차 개발 역사를 간략히 브리핑 드리는데 1998년부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회사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연도를 찍는다는 얘기는 저걸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할당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94년 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9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정말 인구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000년대 초반에 저 조직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전기차를 한번
실증을 해보자. 이게 그 차에 장착이 돼서 양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우리도 조직을 공식화시켜서 그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의 빅3 회사들 다 참여했고요. 현대, 도요타 참여했고요. 유럽 회사들도 다 참여를 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다들 이제 속된 말로 다 나가 떨어졌죠. 근데 현대차하고 도요타가 우직하게 계속 끌고 왔습니다. 이 연구 개발을. 그래서 드디어 2013년도에 투싼 iX를 통해서 양산차를 세상에 선보이게 된 성과를 이뤘고요. 그리고 5년 뒤에 정확히 2018년도에 넥소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료전지차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엔진상을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를 차세대 동력원으로 공식적으로 포지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승용차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초로 트럭 스위스로 수출을 했습니다. 양산차를요. 앞에서 니콜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수소차 선적하고 최근에 런칭 행사도 했는데요. 니콜라가 그 내리막길에서 수소차 굴러가는 거 영상 찍었는데 우리는 스위스 산악지형 올라가는 거 영상 찍어가지고 광고하자라고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산했습니다. 양산해서 고객에게 인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양산을 해서 2023년까지 1,600대를 스위스 시장에 풀 겁니다. 스위스 및 유럽에 풀 겁니다. 비싸요. 아직은 비싸요. 근데 왜 하필 스위스냐면요. 스위스가 동유럽에서 생산된 재화를 트럭에 싣고 서유럽으로 운송하는 물류에서 중간에 거쳐 지나가는 길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왜 그 디젤 트럭에 물건 싣고 우리나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 땅에다가 CO2 내뱉고 가느냐. 그래가지고 저 정도 크기의 물류 트럭한테 통행세를 받습니다. 스위스가.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트럭 기사 입장에서 1년에 통행세 내는 규모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TCO가 나오는 거예요. 스위스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분석해가지고 스위스 시장을 제일 먼저 런칭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받기도 상당히 이거 좀 정부한테 손 벌리기도 부담스러운 규모거든요. 그래서 런칭을 했고요. 아마 이제 저거 런칭하고 나니까는 유럽 각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거 빨리 언제 받아올 수 있냐. 우리나라는 언제 받아올 수 있느냐고 자꾸 지금 연락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해가지고 생산 캐파 한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분히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는 정부 지원 좀 받아가지고 버스들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대형 트럭 청소차 이런 것들도 연료전지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자동차용 연료전지만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의 주요 롤이 이제 요 영역에 해당할 텐데 연료전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밖에 나가서 팔아라는 게 저희 이제 주 미션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가서 팔 때 저희 고객은 다른 경쟁 자동차 회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영역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박, 트램, 열차, 그 다음에 드론 포함한 UAM, 그 다음에 에너지센터의 비상발전 쪽에 저희들이 계속 시장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료전지라는 게 상용화돼서 고객들이 인지하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물건을 풀어서 파이를 키우는 전략으로 지금 현대자동차는 접근하고 있고요.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어를 찾으려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재밌는 막 그 영역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스키장 가서 보시면은 야간에 눈 이렇게 고르는 차들이 막 오락내락 하잖아요. 그 스노우 그루머라고 그러는데 그 청정한 스키장에서 스노우 그루머가 디젤 엔진 떼면서 계속 다니고 있는 모양이 넌센스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연료전지로 바꿔보자는 얘기도 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TCR이라고 전기차 가지고 F1처럼 경주대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경주대회를 이제 전 세계 돌아가면서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에 전기 그리드가 이렇게 막강하지 않거든요. 전기차 10대만 충전해도 급속 충전 시켜줘야 되잖아요. 달리는 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동네 그리드가 뒷받침 못 해주니까 그 경주대를 하려면은 전기차 충전용으로 엄청난 디젤 발전기들을 싣고 돌아다니면서 그 경주대회를 해야 돼요. 친환경차 가지고 경주대회 하는데 걔 전기 충전을 하려고 디젤 발전기 뒤에서 엄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료전지 시스템 2개를 믹스해가지고 전기차를 2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발전기도 지금 개발해가지고 그쪽 납품해서 조만간에 선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이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는데 뭐 만드는 스타트업이냐면요, 재난 지역에 파견할 비행선 만드는 회사예요. 비행선을 만들어 가지고 재난 지역이나 아니면 난민 지역에서 이 구호 활동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그 비행선의 동력원으로 또 연료전지 한번 장착해 보겠다고 연락들도 오고, 그래서 저희 꿈은 디젤 엔진 들어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저희 연료전지 시스템을 넣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현대차는 그 기술 내재화를 이슈를 가지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우리 먹거리만 이제 열심히 쫓아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 시장은 같이 공존해가면서 파이를 키워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협력 파트너들하고 실제적으로 제휴를 맺어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경쟁사에도 저희들은 기꺼이 핏이 맞으면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위원회라는 것을 글로벌리 구축을 해서 이 수소 생태계에 관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통일시키는데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불과 3년 전에 13개 회사로 시작된 수소위원회가 3년 만에 지금 공식적으로 92개고요. 그 다음에 수소위원회 차원에서는 5개 회사가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97개 회사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92개사라고 하는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 같은 회사들 보시면은 전통적으로 디젤 엔진 부품과 제어기 가지고 먹고 살았던 회사잖아요. 근데 앞으로 보시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시의 상당 부분 인력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공장 폐쇄 지금 계획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수소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수소 밸류체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디젤 엔진 기업과 부품 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 에너지 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요, 석유화학 기업들 다 들어와 있고, 자동차 회사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2018년 말에 현대자동차가 수소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소 차를 2030년까지는 50만 대, 그리고 그때까지 투자 7.6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저대로 가냐고 의심을 하실 텐데 지금 21년, 22년, 23년분까지는 투자를 마쳤습니다. 이미 생산할 수 있는 투자를 마치고 그 생산할 수 있는 부품업체의 밸류체인하고도 다 합의를 해가지고 2023년 목표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시장 상황 보면서 계속 그 투자하는 것 베이스로 시장에 물건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수전해가 저희들 보기에는 수소차보다 수전해 산업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자동차용 연료전지는 PEMFC라는 연료전지 유형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의 특성이 뭐냐면요, 껐다 켰다가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끄고 싶으면 끄고 켜고 싶으면 바로 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동차의 딱이죠. 근데 요 PMFC의 역반응이 바로 수전해거든요. 우리 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시스템에 역반응을 시켜주면 수전의 장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부품들과 기술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차 입장에서는 재생의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에 물리는 수전의 장치는 또 PMFC가 경쟁력이 있고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도 간헐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수전해 쪽으로도 펼치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액체 수소로 갈 것 같아요. 고압 수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액체 수소를 차 안에서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수소 탱크나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료전지 차에도 배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연료전지와 슈퍼캐퍼시터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제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를 어떻게 믹스해 가지고 용도에 맞는 차를 구현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꿈꾸는 이제 미래 세계를 만화처럼 그려봤는데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농담삼아 드리는 말씀이 저 어렸을 때 소년동화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만화가들이 30년 후의 미래를 막 그려놓은 만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거 최근에 저희 식구들한테 찾아보라고 해서 봤더니 그때 만화에 그려졌던 게 지금 다 돼 있더라고요. 저 어렸 68년도에 그래도 제가 68년생이거든요. 68년도에 만화가가 그렸던 미래 세계 그림이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